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다들 하셨잖아요. 애초에 핀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조건이 아닐까? 그리고 재미있게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핀란드가 영어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같은 영어 교육을 했기 때문.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언어의 조건, 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2018 대입 수능 외국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영어만 절대평가 도입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영어 교육의 정말 핵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적으셔야 되고요. 점수 차이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다시 상대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서술형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서술형을 다 틀렸다고 해볼게요. 30점을 깎인 상태로 나머지 객관식 70점을 다 맞았을 때 영준의 최종 점수는 몇 점이다? 70점. 이 말인 즉슨요,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다 맞은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틀려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요, 꽤나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정도 난이도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교과서, 영국 교과서, 뭐 디즈니 동화, 해외 수입 원서 이런 것들의 단점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 대비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은요, 새 문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쉽게 영어 문장 만들기를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3030 영어의 목표가 무엇이냐? 초등학교 5학년이 영준이가 옆에 있는 중학교 2, 3학년 형 누나들이 배우는 영어 교과서 있죠. 그 영어 교과서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언제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거기 더해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저희 3030 영어 교재에는 공교육 영어 교과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교과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당연히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아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에게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또 더 많이 공부를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더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3030 영어 윤성민 이사입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으로 찾아뵈어서 어머님들 직접 뵙고 설명드려야지 맞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기술도 너무 좋아지기도 했고 어머님들도 뭐 바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원하시는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항상 설명회를 시작을 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는 게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나 영어 좀 합니다 하는 분들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들으셔도 안 들으셔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영어 공부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아서 라든지 또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틀린 가정입니다. 시기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 교육의 방법 자체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영어 공부 양 자체를 늘리기도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시켜봤자 결과는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내용에서 올바른 영어 교육 방법이 뭔지, 그동안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3030 영어에서는 그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머님들 자녀, 뭐 지호, 뭐 이서라고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죠. 대략 월에 수강료는 약 20만 원 정도고 1년에 이제 12달이니까 12개월을 곱하고 4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다 가정을 하면 딱 초등학교 때만 해도 9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보다 월 수강료는 조금 높은 편이 많을 것이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훨씬 비싼 어학원 같은 데를 보내시기도 하니까 실제로는 960만 원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 시절에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초등부 때 배웠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게 학교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습 입시학원에 가서 또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와 비슷한 계산법으로 대략 한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호와 이서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수험생이죠. 그래서 수능 대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강료도 대략 1,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입시를 치렀단 말이죠. 그 결과 우리 아이는 스카이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머님 자녀인 지호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죠. 너무 이제 좋은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졸업할 시즌이 됐어요. 그럼 학업의 뜻이 있다면 뭐 석사 박사 공부를 더 하게 되겠지만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업 인재상에 맞게 뭐 이제 성적 관리도 하게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게 되겠죠. 뭐 여기서도 교재비 수강료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토익도 뭐 800점, 900점대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서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가 초봉 8천만 원을 받으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 정도가 되면 어머님 자녀한테 내가 뭐 돈을 뭐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죠. 이제는 우리가 사실 용돈을 받아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내 아이가 내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의 일부를 내고 월급의 일부를 내서 영어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왜 할까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발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대기업 입사 팀장님께 내용을 좀 들은 게 있는데요. 돈을 버는 이제 기업에서 돈을 엄청 써가면서 임직원들의 영어 실력을 토익으로 가늠을 몇 년 동안을 해봤는데 이게 실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오픽, 토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스피킹 회화 이거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시험들로 기준이 싹 다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지만서도 영어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초중고 뭐 대학교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KBS에서 2009년에 방영되었었던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다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목이 조금 뜨끔하죠. 한번 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방송 캡처 화면인데요. 영어 교육 관련된 연간 지출액이 7조 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참고로 이 자료는 2009년도 기준이고요. 현재 24년이기 때문에 2배 이상 그 비용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어 말하기 순위가 세계 121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다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했던 영역이 뭡니까? 영어를 많이 읽고 해석하고 했었죠. 이게 뭐냐면 영어를 읽기, reading. 한국 사람들의 영어 읽기 능력의 순위는 세계 30위권 정도라서 비영어권 국가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나라가 맞기는 한데요. 영어 말하기는 사실 안 했었기 때문에 121위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나라에 가서 실험을 좀 해보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유명하죠. 영어 교육으로 바로 핀란드라는 나라 에 가서 실험을 합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헬싱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핀란드 말 말고 영어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핀란드 그 사람들이 모두 영어 인터뷰에 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연세대학교 영어 코퍼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00단어 이내의 단어를 가지고 93.4%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핀란드는 전체 인구 중 70% 이상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영어 말하기는 세계 3위, 그리고 교육 경쟁력은 세계 1위. 아주 영어 교육 강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2,000단어 이내라는 단어의 그 의미인데요. 핀란드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뷰에 사용했던 단어는 2,000단어 이내인데 이 정도의 단어 숫자가 우리나라 공교육 영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도대체 몇 학년 수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실제로 팩트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중학교 3학년까지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1,810단어 정도가 됩니다. 놀랍죠? 생각보다 중3까지 많은 단어를 배우지 않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3 수준의 어휘만 가지고도 전 국민의 대다수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나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만 가도 2,000원 이상 배우게 되겠죠. 훨씬 많은 어휘를 배우는데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애초에 핀란드 사람들의 영어를 잘하는 조건이 아닐까? 뭐 생긴 것도 이제 서양인이기도 하고 애초에 뭐 알파벳을 쓰는 것이 아니야. 우리랑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요. 핀란드어는 영어와 어순이 다릅니다. 그리고 핀란드 언어의 계통은 우랄 알타이어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어의 계통과 같은 계통이고요. 즉 우리나라 말의 문법과 핀란드어의 문법은 문법 구조 자체가 같아서 우리랑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핀란드가 영어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같은 영어 교육을 했기 때문, 즉 문법 독해 위주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던 나라인데 90년대 들어서 교육 과정에 개혁이 있었고 20년, 30년 사이에 공교육 12년만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핀란드는 세계 3위 정도, 대한민국은 한 120위권을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차이가 있었겠죠. 이렇게 격차를 벌어지게 한 것에는 교육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 핀란드 영어 교육의 특징 4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철저한 말하기와 연습 위주로 한다. 이거 보시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철저히 말하기와 연습 위주로 하면 당연히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나라 맨날 시험만 보고 영어를 쓰지도 않으면 재미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뒤에 2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핀란드에서 영어 공교육을 통틀어서 시험은 폐지하였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슬슬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그런데 핀란드가 이렇게 영어 교육을 하는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죠.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뭐다? 의사소통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특징이 뭘까요? 자, 시험 점수 위주이죠. 그래서 공교육 통틀어서 시험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문법 위주로 배우게 되겠죠. 왜? 문법 번식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문법을 어렵게 가르치고 이것을 맞고 틀리고를 시험 문제를 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목표는 시험, 입시, 성적 이 3가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말하기와 연습 위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평가가 가장 용이한 게 어려운 문법 가르치기, 문법 번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중고 통틀어서 10년간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고요. 정말 그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이 KBS 다큐 제작팀에서 알려주는데요. 자, 이제 박태환 선수가 보이네요. 박태환 선수가 직접 수영을 알려드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수영의 역사나 영법에 대한 종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수업을 6개월을 꾸준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봤어요. 좋은 점수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수영장에 박태환 선수랑 같이 가기는 하는데 절대 어머님은 물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박태환 선수만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시범을 보기만 한 거죠. 이렇게 이론 설명을 듣고 시범을 보기만 했을 때 어머님이 수영을 더 잘하시나요? 당연히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종목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 정말 똑똑한 영어 선생님이 있다고 해보고요. 영어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6년간 영어 단어와 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이론 수업을 빠삭하게 잘 듣고 시험도 잘 받고 좋은 점수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6년 동안 영어를 하는 시범을 우리가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영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수영은 내가 직접 해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직접 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KBS 다큐 제작팀이 뇌과학까지 가서 설명도 드리긴 하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뇌에서 2가지 기억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술적인 기억 영역과 비서술적 기억 영역. 이제 서술적 기억 영역을 의식적인 기억 영역이라고 해보겠고요. 비서술적 기억 영역을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 보시던 학부모님, 지금 한번 그 기지개 한번 펴 보시겠어요? 자, 이 기지개를 킬 때 무슨 생각하셨나요? 내가 왼쪽 오른쪽 팔을 쭉 들어서 기지개를 켜야지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몸이 반응을 했었던 걸 겁니다. 자,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것을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머님 이제 어제 저녁 7시에 뭐 하셨어요? 아, 어떤 걸 했지? 내가 그때 밥 먹고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는 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가 있는데요. 한국인에게 한국어의 문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을 띄워놓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어의 문법은요,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말의 문법이 의식적인 기억 영역이면 말을 이렇게 술술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영어권 국가 사람들에게 영어의 문법은 당연하겠지만 그 나라 사람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입니다. 이렇게요, 모든 사람들한테 모국어의 문법은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영어의 문법은 어떤 영역일까요? 제가 정답 띄워놨지만 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 영국 이런 영어권 국가 사람들한테 한국어의 문법은 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이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외국어의 문법은 최초에는 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현재 진행형이 뭡니까? 질문하면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영역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어의 문법을요, 의식적인 기억 영역으로만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이 다큐 제작팀이 외국어의 문법은 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것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모국어처럼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라고 1시간짜리 다큐에서 결론을 내려준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의 핵심이긴 한데,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의식적인 기억 영역의 영어의 문법을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이 1시간짜리 다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도요, 사실은 꽤나 많이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동반이 되어서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에서 하는 영어가 꽤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현장에서 하면 되게 이제 재미있는 반응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님들 How are you?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다 하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었죠. I'm a middle school student,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문장들이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학부모님들도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자기소개부터 하게 되고, 하도 많이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해서 무의식적인 기억 영역에서 나오는 영어의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점점 배워야 할 문법의 양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공교육에서 모든 영어의 문법을 의식적인 기억 영역으로만 학습하게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거치게 되면 성인이 되었지만 영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언어의 조건, 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정책과 평가 위주의 기조 때문에 영어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큐 내용을 보시고 나서 사실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 계신가요? 다 듣고 보니 알았던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반복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 가르칠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 영어에는 4대 영역이 있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 영역이 있죠. 근데 이 4가지 중에서요, 객관적인 평가가 가장 쉬운 영역이 읽기와 듣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법 번역식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요, 말하기와 쓰기라는 영역은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학생들 영어 말하기를 했는데 이게 몇 점이다 점수로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쓰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가가 쉬운 읽기, 듣기 위주로 문법 번역식 교육법을 채택을 해서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이제 영어 말하기와 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이끄시는 분들이 과연 전혀 모를까요? 모르지 않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는 최근 10년간 영어 교육 관련된 가장 중요했던 7가지의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4 수능 영어 듣기 평가 비율 50%로 확대할게요 라고 있었던 내용인데, 자, 이거는 아시겠지만 안 되었죠.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니트라는 것이 수능을 대체한다. 이게 업계에서 정말 되게 유명한 시험인데 이건 결론만 놓고 보면 이미 폐지가 되었거든요. 전산 오류, 객관성 확보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내신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우리 2017년도
2000년도부터 저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전면 폐지되었죠. 자, 기업에서 입사 영어를 뭐 일원화된 토익에서 토스나 오픽으로 바꾼다. 이거는 드디어 맞는 게 나왔네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토익보다 오픽, 토익 스피킹을 더 비중 있게 보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간단히 중고등 시험에 좀 비유를 좀 하자면, 토익은 객관식 문제풀이 읽기와 듣기에 해당이 되는데,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은 논술, 서술형, 말하기, 쓰기 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2014 수능 영어 지문 선택지 모두 영어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영어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 대입 수능 외국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와,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영어만 절대평가 도입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영어 교육의 정말 핵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적으셔야 되고요. 자세히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야,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고교학점제 시행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더 최신인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중에 3가지 영어교육 관련된 정책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실용영어와 내신이거든요.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2개의 키워드는 이 2가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평생 어떤 영어 교육 정책이 오든지 간에 휘둘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를 했을까? 자, 도배 이유는 재밌어요. 일단 상대평가가 뭔지 절대평가가 뭔지 간략히 알려드리면, 상대평가는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을 해서 상위 4%가 1등급, 그리고 그 다음 누적 11%까지가 2등급, 23%까지 3등급, 등급 이런 식으로 순위를 나누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화면의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절대평가인데요. 점수를 끊어서 90점 이상은 1등급, 뭐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점수로 나누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능부터는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재미난 퀴즈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전환이 됐을까? 어머니들 퀴즈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고득점을 맞기 힘든 과목이 뭘까요? 가장 고득점을 맞기 힘든 과목은 국어입니다. 2번째, 가장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큰 과목은 뭘까요?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그럼 가장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과목은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영어입니다. 상향 평준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인 즉슨 다 같이 점수가 고득점 근처이기 때문에 1, 2, 3등급의 점수 차이가 매우 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1등급, 3등급 점수 차이를 벌리면 된다. 1, 2, 3등급의 점수 차이가 너무 좁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1등급 점수를 받을 정도의 학생이 2점, 3점 아주 적은 한 문제 정도를 틀렸을 때 2등급을 거치지 않고 3등급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1, 2, 3등급의 점수 차이를 벌리면 됩니다. 1, 2, 3등급 학생들이 많이 틀리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1, 2, 3등급은 좀 잘하는 편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잘하는 아이들도 틀려야 됩니다. 잘하는 아이들도 틀릴 수 있게 기형적인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뭐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미국의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 수능 영어 시험을 볼 때 어렵고 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기형적인 고난이도 문제라도 출제를 해서 1, 2, 3등급 점수 차이를 이렇게 벌려놨었는데, 이 문제가 다시 사라지면 점수 차이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다시 상대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학에서 봤을 때 변별력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상대평가 1등급은 무조건 4%, 상위 4%만 1등급을 주는 거였는데,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90점을 넘는 전원 다 1등급을 주게 되는데, 2020년 수능을 기준으로요, 절대평가일 때 1등급이 12%였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5만 명 가까이가 되었던 건데, 대학에서 봤을 때요, 상대평가 1등급은 원래는 19,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같은 1등급이지만 절대평가일 때
5만여 명이 이제 1등을 받았으면 같은 1등급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같은 등급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후에 입시 전형을 싹 살펴보면 국내 상위권 대학들을 다 살펴봤는데 수능 영어의 반영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습니다. 자, 영어 4등급이 서울대 합격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한 25%였다가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는 16%, 15%. 자,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할 때는 30%를 반영을 하다가 절대평가 전환이 되고 나서는 막 15%, 요 정도밖에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능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영어의 중요도는 정말 중요한 과목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아진 대신에 실제로 내신 영어의 반영 비율이 몹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8 개편안에서도 수시 비중은 60%이기 때문에 원래 내신이 훨씬 중요했지만 영어 과목 자체의 반영 비율은 실제로 훨씬 더 내신이 중요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영어의 아래와 같은 4대 영역이 있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수능 영어에서는 2가지 영역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영어 지문을 읽게 되어 있죠. 읽기를 평가를 하고 듣기 평가도 있으니까 듣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영어 말하기 있나요? 말하기는 없죠. 자, 여러분 수능 볼 때 영어로 발표해 보세요 이런 건 없잖아요. 말하기도 없고. 그리고 쓰기 있을까요? 실제로 너네들 시간을 줄 테니까 15분 정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영어로 써보렴 이런 문제는 없죠. 수능은 읽기와 듣기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실제로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능 영어의 반영비를 낮아진 대신 내신 영어의 반영비를 높아졌고 수능에서 평가를 하지 못했던 이 말하기와 쓰기라는 영역을 내신 안에 크게 포함시켜서 평가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정확한 이유이고요. 이 말하기 쓰기가 점점점 중요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몇 가지 변화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공교 영어 교과서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2015년 교육과정 이후에 교과 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총 학습량 자체가 100을 예전엔 가르쳤다고 하면 현재 공교과정 통틀어서 학습해야 되는 양 자체가 80으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 말은 영어를 알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할 수 있게 가르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려운 문법을 좀 더 쉬운 문법 위주로 배우면서 대신에 그 문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만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역량도 바꿔줘야 되는데 ESPT라는 영어 말하기 능력 인증제라는 시험을 실제로는 이제 초등 교원들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고 원래 목표가요 2020년까지 초등 교원의 뭐 70% 이상이 이 인증을 받게 해서 실용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부적으로 추진을 했었다가 지금도 꾸준하게 아마 경남권에서 실제로 초등 교원들이 이 시험을 정말 많이 치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신에서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 자, 이것도 보시면 예전에는 뭐 20, 30, 40%밖에 수행평가 비중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50, 60, 70%까지도 높아져 있죠. 자, 그리고 이 수행평가에서 뭐합니까? 영어 말하기와 영어 쓰기를 시행을 하고 있죠. 점점점 영어 말하기가 쓰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필고사 내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서술형 문제 배점이 약 30점 전후로 이제 배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영어를 애초에 성적이 좋았던 영준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중3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중3 영준이가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봐도 항상 90점이나 하나 정도 틀리던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죠. 자,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에 서술형 문제가 나올 건데 10점짜리 3문제라 배점이 크단다. 이 서술형 대비를 되게 잘 해야 돼 하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영준이는 원래 내 실력대로 봐도 항상 100점 가까이 맞았었기 때문에 평소 실력대로 봤던 거죠. 그런데 서술형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서술형을 다 틀렸다고 해볼게요. 30점을 깎인 상태로 나머지 객관식 70점을 다 맞았을 때 영준의 최종 점수는 몇 점이다? 70점. 이 말인 즉슨요. 앞으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다 맞은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틀려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하기 쓰기를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건 플러스인데 수능에서도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 지금 있다고 발표가 여기저기서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2028 대입 개편안에 논의 중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자,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마치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너네들이 꿈이 뭐야? 너네들 진로에 맞는
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벌써부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그냥 그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라는 약간 원래 취지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전략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028년도 수능은 이제 통합형 과목 체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과와 문과의 구분이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이런 모든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동일한 과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 아까 선택을 하게 했더니 너무 점수를 받기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통합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신에서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1학년은 상대평가였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1, 2, 3학년 모두 9등급 절대평가를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5등급제 상대평가도 진행을 하고 병행 표기된다고 합니다. 절대평가 등급도 있고 상대평가 등급도 같이 있으면 뭘 볼까요? 저는 상대평가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평가에서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서술형, 논술형 이것의 평가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면서 소통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 지으면요. 앞으로 영어에서는 점점 더 논술,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될 것이고 점점 더 영어 말하기 쓰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말하면서 소통하는 학습 이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 영상을 좀 보시다 보면 벌써 걱정이 좀 되실 텐데 말하기 쓰기 능력을 도대체 키워야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워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출제되는 논술, 서술형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주어진 6개 그림을 보고 그림에 적절한 이야기를 구성해서 말해봅시다. 1분의 준비 시간을 가진 후 1분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6개의 이미지를 보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요. 그 밑에 예시 답안이 있죠. 예시 답안의 한글 해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우 더운 날입니다. 3명의 피곤한 소녀들이 방과 후에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친 고양이를 봅니다. 한 소녀는 고양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태웁니다. 소녀들은 고양이를 걱정하고 그들은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간 후에 그는 고양이를 치료합니다. 나중에 고양이는 괜찮아졌고 소녀들은 그와 함께 놉니다. 근데 이게 몇 학년 거다? 고등학교 과정중심 영어 수행평가 예시이거든요.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국말로 보면 이렇게 정말 쉬운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쓰면 고등학생 수행평가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수준은 생각보다 정말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어 말하기, 영어 쓰기 능력 이게 바로 즉 실용 영어 능력인데 이 능력을 단기간에 기르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등부도 고등부도 올라가도 논술, 서술형 문제나 수행평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요 꽤나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정도 난이도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정말 단순하게도요 초등학교 때 영어 말하기 쓰기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이죠.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교과서의 문장부터 영어로 말하고 쓰기를 꾸준하게 가르친다면 중고등부 올라가서 정말 손쉽게 데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자, 잊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들 생각을 좀 맞춰볼 텐데요. 생각보다 전국 대부분 초등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소름 돋을 정도로 생각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누시지 않으신가요? 영어 학원을? 어학원은 따로고 보습 입시는 따로, 영어 말하기는 따로고 이제 성적은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라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어는 언어니까 말하기가 중요해. 첫 영어에 두려움 없이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어 싶어서 보통 이 시기에는 흥미 위주의 학원이라든지 영어를 약간 언어로서 말하는 학원 이 위주로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다 보면 이제 슬슬 내신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말하기도 좋지만 성적도 잘 나와야 하니까 자, 요런 생각이실 거예요. 영어 말하기랑 학교 성적을 나누고 어학원 따로 보습 입시 따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머님들은 영어 말하기도 중요하고 학교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영어 말하기와 내신 학교 성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00년에 3030 학습법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사실은 초등, 중등 학생 대상이 아니고 성인 회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인 회화에서 너무 잘 되어서 EBS 강좌로도 자리하게 되고 너무 이제 최고 수강을 기록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상고상 잉글리시라는 성인 영어 회화 책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이력도 있고 중국 대만으로 수출도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2014년도에 아이들 브랜드
런칭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3030 잉글리시라는 성인회화 앱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수업을 하는 방식 자체는 성인 영어 회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데 들어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인은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 문장을 만드는 방법인 문법도 예전에 배워서 알고 있고, 문장을 만드는 재료는 단어죠. 이 단어도 배웠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법과 단어 지식을 조합을 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문법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문법과 단어를 가르쳐 줘야만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저희 상고상은 영어 교재에 넣어놨느냐? 자, 어머니들 이제 초등부 영어에는 이런 게 많은데 미국 교과서, 영국 교과서, 뭐 디즈니 동화, 해외 수입 원서 이런 것들로 수업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의 단점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 원장님들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다 따온 건데 미국, 한국 애들의 정서 자체가 달라서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500만 원 들여서 샀는데 거의 그림책이다. 내용 자체가 없어서 수업 분량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일단 원서는 체계가 없다. 학교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원서 수업을 안 하던 학생들의 내신 수능이 오히려 잘 나와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다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원서 수업의 장점이 있어서 수업에 적용하셨겠지만 느껴지는 단점이 없느냐라고 질문 드렸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해외에서 수입한 원서가 안 좋다는 건 아니. 아이들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고 좋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 대비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텐데 초등 원서 위주 수업 중인데요. 나름 열심히 가르쳐도 시험 점수가 제자리예요. 응용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중3들은 고등학교가 목전이라 아무래도 졸업시켜서 다른 데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성적표 받은 듯이 우울감이 밀려오는 게 내신 위주 학원이었다면 컬이나 체계가 다를 테니 낫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 운영 중인 학원 원장님의 그 커뮤니티 게시글인데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도 보여드리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초등까지 원서하고 중등은 중등 시험 대비 커리와 교재를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 기간은 원서 스탑하고 한 달 동안 주 2회 본 수업에 보강 주 1회 내신 대비 한답니다. 중3은 그래서 졸업시키려고요. 고등 대비 다른 데에 가라고 하려고요. 애들 앞길 망칠까 봐요. 자, 이게요. 실제 학원장님들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실제 원서 수업의 단점. 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3030 영어 교재에 담고 있는 것은요,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는 미국 교과서, 영국 교과서, 해외 수입 원서 이것들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초, 중등 공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장, 모든 문법, 모든 단어 이것들을 다 담아서 만든 것이 3030 영어의 교재입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교육부라고 되어 있고 영어과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해야만 검정, 인정되어서 교과서 출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소재, 언어, 어휘 뭐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정말 디테일하게 정해줍니다. 뒤에도 보시면 단어의 개수도요. 초등학교 3, 4학년고는 240 낱말 내로 구성된다. 5, 6학년 때는 260 낱말 내로 구성된다 라든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기본 어휘 목록, 단어 리스트도 교육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여기 보시면 한 문장의 길이도 교육부가 정해주고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거를 지켜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정말 재미난 건데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구를 할 때는 이런 문장들을 쓰라고 교육부가 제시를 해주는 것인데 천재교과서 개발자는 이 문장을 알렉스로 바꿔서 3학년 7과에 쓰고 YBN 교과서는 이 문장을 민수로 바꿔서 3학년 2과에 쓰고 이렇게 순서는 다를 수 있고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을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영어 교육 과정의 모든 내용을 저희 3030 영어 교재 안에 모두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 잘하는 성인회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지만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도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학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다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 3030 영어의 슬로건이 보시다시피 영어 말하기와 내신을 한 번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르치는 방식은 증명된 성인 영어 회화 방식으로 영어를 언어로 영어 말하기가 잘 되게 가르치는 방식이지만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모든 공교육 영어 교과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 내신 성적도 잘 나오게 가르친다. 이게 저희 슬로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제가 자신 있게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영어 걱정이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3035 영어는 총 3가지 학습 프로그램으로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북 시리즈가 있고, 두 번째는 내신 잡는 시리즈,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은행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이 3가지를 모두 수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코스북 시리즈는 총 54단계의 메인 코스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킨더, 챔프 플러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화면으로 보시면 저희의 모든 실제 코스북 시리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신 잡는 시리즈 총 3종의 추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신 잡는 문법, 내신 잡는 독해, 내신 잡는 복화, 이 3가지를 더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은행 워크시트를 활용을 해서 4종류의 교재, 변형 문장, 독해, 복화 이 4가지를 자동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숙제도 내줄 수 있고 복습도 시키는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50분에서 60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혹은 그 이상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본 교재 수업을 할 때는요, 실제 실물책 종이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원어민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같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재의 목차를 보여드릴 텐데요, 총 20일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매일 수업했을 때 4주차 한 달 분량의 교재가 되는데요, 목차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구성된 2가지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 반복이고요. 자, 5일차, 10일차, 15일차, 20일차에 보면은 복습일차가 있는데요. 실제로 1일부터 4일차까지를 5일차에 복습을 하지만 10일차 복습은 6일부터 9일차까지가 아니고 1일부터 9일차까지를 10일차에 복습하고, 1일부터 14일차까지를 15일차에 복습하고, 1일부터 19일차까지를 20일차에 복습하게 되면서 누적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변형은 무엇이냐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응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2, 3, 4일차에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또는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매일마다 이렇게 문법이 변형이 되면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문법 가이드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뒤 화면에 보면 교재별로 어떤 문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웁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하게요, 뒤에 보면 문법 가이드라고 해서 한 권의 21차 책, 한 권의 21차, 한 권의 21차마다 매일마다 어떤 문법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는지를 표기를 다 해서 선생님께 자료도 제공도 하고, 실제로 이 순서로 학생들도 영어 문장을 뱉어내게 됩니다. 공교육 교과서에 포함된 모든 문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 교과서까지 모든 교과 과정의 모든 문법을 수록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왼쪽에 보시면 하루에 8단계의 학습을 하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 두 번째 체크포인트, 세 번째 체크포인트마다 철저히 점검해주고 피드백 주고 교정해 주시게 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학생들이 오면 여기에서 언제 몇 시 몇 분에 시작했다 하고 선생님의 서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A 파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화면에 제가 똠양꿍이라는 요리를 띄워드렸는데, 자, 혹시 똠양꿍 요리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똠양꿍을 만들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맛을 볼 수는 있잖아요. 맛을 본다. 그게 바로 요리를 맛보듯이 영어 문장을 맛을 보게 되는 게 바로 A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음식을 맛본다, 문장을 맛본다. 여기 빈칸들을 단어를 채워넣고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하면서 문장의 일단 맛을 보게 되고요. 근데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죠?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똠양꿍 레시피가 많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리하는 방법은 레시피를 검색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영어의 방법은 뭘까요? 영어의 방법은 바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인 문법이죠. 아래에서 문법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바로 재료인데요. 영어의 재료는 뭘까요?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B파트에서는 영어의 재료인 단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음식을 만든 식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요리를 해야죠. 근데 제가 이 포인트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똠양꿍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재료도 있는데요. 요리하면 되는데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이상한 걸 합니다. 자, 음식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잘 숙지를 했는지 시험을 보고요. 점수를 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재료 잘 사왔는지 재료 점수도 냅니다. 그러면은 레시피 점수, 재료 점수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요리 점수를 내고요. 희한하게 요리는 결국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인 문법을 배웠으면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고,
그리고 단어도 배웠으면 단어 점수를 냅니다. 문법 점수, 단어 점수를 합쳐서 영어 점수를 내고 영어 문장을 결국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어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봐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30 영어는 요리를 합니다. 즉 영어 문장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바로 다음 파트인 C 파트에서 영어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영어 문장을 만들 때도요, 시제 변형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통사 구조를 치환하고 표의와 표기를 치환한다. 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모국어와 어순이 다른 언어를 할 때 이 방식대로 훈련을 하면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국제 논문 내용도 있거든요. 이론이 좀 어려우니까 학부모님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앞서 나왔던 문장에서 한 문장을 우리 다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빵을 좀 원한다. 자, 아주 재밌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새로운 문장도 만들 수 있게 30초 안에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들이 뭐죠? 영어로? 그들은 they, 그쵸? 그리고 빵이 영어로 뭘까요? bread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약간, 여기서는 some으로 할게요. some. 그리고 원한다는 want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어순으로 이렇게 맞을까요? 자, 그들은 빵을 원한다 해서 they bread some want. 자, 이러면 영어 어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어순으로는 그들은 빵을 원한다가 아니라 그들은 원한다. 약간의 빵을 해서 they want some bread. they want some bread. 자, 이렇게가 정확한 문장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해볼 게 뭐냐면 어머님도 너무 잘 만드셨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빵을 좀 원한다. I want some bread죠. 그녀는 빵을 좀 원한다. She wants some bread. 그녀는 샌드위치를 좀 원한다. She wants some sandwiches. 그녀는 샌드위치를 좀 뭐 가지고 있다. She has some sandwiches. 자, 이게 정답인데요. 제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빵을 좀 원한다라는 문장에서 하나씩 바뀐 거거든요. 자, 그들은에서 나로, 나에서 그녀로, 그리고 빵에서 샌드위치로, 원한다에서 가지고 있다로 하나씩 바뀌니까 금방 바뀌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은요, 새 문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 했던 문장에 그들은 빵을 좀 원한다인데요. 손흥민은 책을 좀 원한다. 이게 영어로 뭘까요? 손흥민 wants some books.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너무 쉽죠? 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철수는 컵을 좀 원한다. 민지는 의자를 좀 가지고 있다. 은우는 가방을 좀 원한다. 자, 이 세 가지의 답은요. 철수 wants some cups. 민지 has some chairs. 은우 wants some bags. 자, 이렇게 간단히 바꿔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배우는 모든 문법 단어를 조합을 해서 영어 문장 만들기를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3030 영어의 목표가 무엇이냐? 초등학교 5학년이 영준이가 옆에 있는 중학교 2, 3학년 형 누나들이 배우는 영어 교과서 있죠. 그 영어 교과서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언제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이렇게 하는 게 목표이고 실제로 전국의 대부분의 저희 학원들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학교 시험도 쉬울 뿐더러 논술, 서술형 문제, 수행평가 대위도 뭐 어렵지가 않겠죠. 너무 쉽겠죠. 자, 그리고 다음 D 파트는 이제 미믹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민을 성대모사 하면서 발음 훈련을 하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체크 포인트 때 선생님께 철저히 점검을 받습니다. 문장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선생님이 첨삭제도 해주시고 발음이 틀린 것도 교정해 주시고 완벽하게 되어야만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파트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실용영어 학습이 시작이 됐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한글 문장이 많죠. 이걸 실용영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뭐 선생님들 모두가 실용영어보다는 수능영어가 익숙하시거든요. 실용영어라는 것은 영어를 쓴다. 영어를 쓰는 것은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고 영어로 쓰는 것. 이것을 실용영어라고 부르고요. 수능 영어에서는 뭐랑 뭐를 평가를 하죠? 네, 영어를 읽기, 리딩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영어 듣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정확히 이렇게 반반 나뉘는데요. 왼쪽에 실용영어는 말하기 쓰기를 아우르는 용어이고 수능영어는 읽고 듣는 것을 평가하는 영역이라서 정확히 반반 나뉘는데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실용영어와 수능영어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머님들 생각이 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 수능 영어보다 실용 영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그냥 어려운 정도도 아니고요. 거의 10배 가까이가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영어와 실용 영어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10배나 어렵다고 했냐면
뭐 이건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뭐 그런 건 없고요. 단순한 비유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해리포터 원서를 좀 펼쳐놨는데 이제 막 수능을 치르고 20살이 된 성인들한테 예를 들어서요. 해리포터 영국판 이 원서를 주고 읽어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몇 %의 내용을 이해를 할 것 같으세요? 뭐 50%는 이해할 것 같다, 30%밖에 안 될 것 같다 등등 뭐 본인의 생각대로 지금 정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는 책이죠. 똑같은 학생들 막 수능을 치르고 20살이 된 성인들에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해리포터 책 있죠. 자, 이거를 주고 다 영어로 옮겨 적어 보세요 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몇 %의 내용을 이해를 할 것 같으신가요? 해리포터 원서를 영어 문장으로 해석을 하는 건 한 50%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해리포터 한글 문장을 영어로 옮겨 적는 건 한 5%쯤 가능할 것 같죠. 이 차이가 수능 영어와 실용 영어의 차이랍니다. 실용 영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는요, 영어 지문을 읽고 한글로 해석을 하죠. 또 영어를 듣고 한글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이 수능 영어인데요. 자, 똑같이 실용 영어를 살펴볼까요? 봉준호 감독님이 시상식에서 이 기생충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 이렇다 얘기를 쭉 하고 샤론체라는 통역사가 영어로 뱉어내죠. 이게 뭐냐면 한글을 영어로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보면 수능 영어는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거라고 하면 실용 영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방향, 이렇게 실용 영어와 수능 영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 영어가 몹시 어렵습니다. 자, 다시 저희 교재로 돌아와 보면 이제는 실용 영어가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이 한글 문장들을 영어로 뱉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간단한 퀴즈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님들 3초 드릴게요. 요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쉬죠. 그걸 무슨 뜻이죠? 그녀는 소녀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또 3초를 드릴 텐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들은 소녀들이다.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자, 3초에 잘 나오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she is a girl,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는 수능 영어는 우리가 너무 쉽지만 그녀들은 소녀들이다라는 한글 문장을 영어로 뱉어내는 실용 영어는 생각보다 어렵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여기에서 제가 항상 현장 학부모 설명을 할 때 쇼맨시추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문장을 10초 안에 영어로 말하시면 뭐 5만 원권 뭐 2장 10만 원 드릴게요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교재 중에 좀 높은 단계입니다. 슈퍼스타 잉글리시 1권에 나오는 문장인데 한번 이 문장을 10초 안에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나는 7시 30분에 내부를 점검하고 8시 30분에 외부를 점검할 것이다. 자, 이게 영어로 뭐죠?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현장 학부모님들 반응이 웃긴 얘기인 줄 알고 웃으시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영어로 말하려고 시도도 하시기는 하지만 일단 제한 시간 10초는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뭐 괜히 거는 것은 아니겠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10초 안에 성공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하고 이건 돈 안 걸겠습니다 하고 다른 문장을 제가 칠판에 적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will check inside at 7:30 and check outside 8:30. 자, 요거 무슨 뜻이죠? 자, 이거 정말 신기하게도 현장에서도요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반응 나와요. 아, 알겠어요. 같은 뜻이네요. 아까 문장이랑 같은 말이네요 라고 바로 아세요. 이건 리딩이니까 읽기니까 수능 영어니까 다 쓰는 도중에 해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똑같은 문장을 한글로 주고 영어로 뱉어보세요 하면은 절대 영어로 말하기가 어렵죠. 한국어로 영어로 말하는 실용 영어니까. 그런데요, 더욱이 3035 영어에서 학생들이 시제 변형 학습을 통해서 문장 응용하는 훈련을 항상 하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는, 그녀는, 그들은, 그는, 너는, 우리는 샐러드를, 밀크쉐이크를, 빵을, 수프를, 완두콩을, 딸기를 원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 바꿔서 말하는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학생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교재의 레벨도 올라가면 아까 꽤나 어려워 보였던 문장에서 더 어려워 보이는 단어로 바꿔도요 영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7시 30분에 천문학을 공부하고 8시 30분에 물리학을 공부할 것이다. 자,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죠? 이런 것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하다 뭡니까? 스터디죠. 천문학은 뭐 저도 사실 정확히 몰랐는데 애스트로노미라고 하고요. 물리학은 피직스라고 하고 그럼 이 단어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I will check inside at 7:30 and check outside 8:30라는 문장에서요. I will study 공부할 거로 바꾸고 천문학 astronomy at 7:30 and study physics at 8:30.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문장은 미국 공대생도 할 만한 말 아닌가요? 야, 너 이따 뭐 할 거야?
나 이따가 7시 30분에 천문학 공부하고 8시 30분에 물리학 공부하려고 이렇게 실제로 대답할 법한 문장이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훈련을 하면요. 성인이 되어서도 영어를 정말로 말을 잘할 수가 있는데요. 상공상공 영어 이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거기 더해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저희 상공상 영어 교재에는 공교육 영어 교과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교과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당연히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딕테이션, 정확히 듣기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진짜 흥미로운 게 있는데 여기쯤 오면 듣기 학습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듣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님들 중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문장, 나는 샐러드를 좀 가지고 있다. 이게 영어로 뭐죠? 아까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I have some salad. 이게 문장이죠. 자, 그러면 어머님들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듣고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 have some salad. 무슨 뜻이죠? 이게 좀 너무 싱겁죠? 학부모님들이 영어로 뱉은 것과 같은 문장입니다. 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문장을 내가 다시 들으면 당연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히는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문법에 맞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내 입에서 소리를 내어 뱉어낸 영어 문장을 다시 내가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혹시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즉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고수들은 아는데요.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흘려듣기, 빠르게 듣기가 아니고 내가 영어 문장을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영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도 영어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 쓰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논술, 서술형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과연 영어 쓰기가 진짜 어려울까요?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1번 그는 수프를 원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써보시겠어요? 영어로? 그는 수프를 원한다. He wants some soup라고 아까 문장 만들기에서 뱉어내셨던 분들 계시니까 연습이 됐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He wants some soup를 뱉어냈으면 이거를 스펠링 안 틀리게 옮겨 적기만 하면 손으로 적기만 하면 영작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영어 쓰기 영작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려웠던 게 뭐다? 우리 머릿속에 영어 문장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거지 영작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영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소리 내어서 뱉으면 말하기인 거고 손으로 옮겨 적으면 쓰기인 겁니다. 이미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훈련이 되면 영어로 쓰는 건 이렇게 쉬운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만약에 나는 7시 30분에 천문학을 공부하고 8시 30분에 물리학을 공부할 것이다. 이 문장을 영어로 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쭉 썼단 말이죠. 내가 직접 손으로 썼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내가 문법에 맞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손으로 직접 적은 영어 문장을 다시 내가 읽었을 때 못 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은 당연히 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고수들은 아는 겁니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직독, 직해, 다독 등 읽기가 아니라 내가 영어 문장 쓰기를 연습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희 3030 영어의 교육 철학인데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들을 수 있고 내가 영어로 쓸 수 있는 문장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하고 쓸 수 있으면 듣고 읽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영어를 배워야만 4대 영역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볼까요? 내가 영어로 듣기 평가를 다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수준의 문장을 내가 영어로 뱉어낼 수가 없죠. 수능 영어 지문 내가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고 해석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내가 그 수준의 문장을 쓸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말하고 쓰면 듣고 읽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말하고 쓸 수는 없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좀 속상한 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언제 배우느냐, 다 큰 성인이 되어야만 영어로 말하고 쓰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 끝나도 성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읽기 듣기 위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실 현장 설명회 한다면 제가 이 타이밍에 학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영어에서 입시의 끝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읽기와 듣기만 평가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초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 대부분은 읽기 듣기만 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문법 독해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수능 영어를 대신할 말하기 쓰기 시험이 도입되거나 수능 영어에서 말하기 쓰기를 평가하게 바뀌고 나서 3년만 지나봐라.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부분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서 정책이 조금 바뀔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8단계 본교재 학습을 마무리하면은요, 소요 시간은 40분에서 한 4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선생님들 철저히 점검을 해주고 나서 완벽하게 학습을 마무리를 하고, 이젠 이런 거죠. 영준이 오늘 배운 문법으로 못 만드는 문장이 없겠다. 너무 다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보자 라고 하면서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매일매일 AI 음성인식 채점을 해주는 3030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바로 프로그램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실제 학생들 온라인 테스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자기 교재로 들어가서 온라인 시험을 보기 전에 음원을 듣는 것이 있는데, 여기 기능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음원 듣기를 누르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연실차에 18일째 132번을 들어야지라고 이렇게 틀으면 아주 쉽게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어린아이들도 너무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테스트로 처음으로 들어가면 오늘 배웠던 것이만 그것 중에 단어부터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맞으면 이렇게 맞았다라고 채점이 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채점이 잘 될 것이고, 처음엔 단어였고 매칭이라는 것에서 넘어가면, 자, 일단은 딕테이션 비슷하게 들려줍니다. Does he want any salad? 이렇게 들리는 원어민 음성을 듣고 Does he want any salad?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틀리면은 이렇게 틀렸다라고 채점이 잘 될 것이고요. 이제 라이팅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교재로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적었겠지만, 이제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타이핑 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피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 3030 영어의 가장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AI 음성인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음성인식 엔진이 뭐 허접한 뭐 음성인식 엔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구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한 구글의 걸 그대로 가져와서 난이도 조절만 했습니다. 문장을 음절 단위로 쪼개서 맞고 틀렸고 애매했다 3단계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문장에서 제가 이 3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맞은 건 파란색, 틀린 거는 빨간색, 애매한 건 노란색으로 채점되는데, 이 한 문장으로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Do you want any sa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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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학생들도, 지금 제 목소리가 들렸는데 학생들도 실제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내가 잘했으면 넘어가지만 잘못해서 실수했어 싶으면 다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점 결과가 뜨는데, Does he want any salad?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애매했다, 틀렸자, 맞았자 이렇게 채점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딕테이션으로 넘어가면 아시는 것처럼 들려주고 받아 적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듣고 받아 적는 것까지 다 완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면 10분, 15분 정도가 끝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테스트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요. 학생들도 내가 스스로 뭘 맞고 틀렸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이 화면 자체를 우리 선생님들은 출력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수도 있고, 더 쉬운 방법으로는 사실 카톡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학원에서 스마트 성적표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최종 마무리 학습은 또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신 잡는 문법, 내신 잡는 독해, 내신 잡는 복화, 그리고 무제한 스마트 AI 문제 은행, 이 4가지로 수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내신 잡는 시리즈는 문법, 독해, 복화 3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각각 3가지 시리즈가 사실은 엄청 많은데 제가 간단한 표지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내신 잡는 문법은요, 그날 배운 문법의 심화 강의를 추가로 더 듣고 문법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더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문법을 수록을 했습니다. 내신 잡는 독해는 세계 최초 공교 교과서를 만든 영어 도서관 시리즈 414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초3부터 중3 교과서까지 모든 교과서를 수록을 했거든요. 자, 근데 참 재밌는,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의 자녀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영어 공부를 5시간씩 하면 좋지만 1시간, 2시간씩 할 때 리딩, 영어 읽기를 하루에 30분만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볼 건지 선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외에서 수입한 원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리딩북이 있고요. 두 교재의 퀄리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한 원서가 뭐 좋기는 좋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성적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리딩북 시리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토대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읽고 문제를 풀면 학교 성적이 오릅니다. 한정된 시간에 리딩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나요? 네, 학교 성적에 도움이 되는 리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바로 3030 영어의 내신 잡는 독해입니다. 자, 이런 식의 영어 도서관이 있는데 한글 해석본도 왔다 갔다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 I'm a 확인할 man. 수도 있고 이런 I'm 식으로 53 years 단어도 old.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I 리딩을 love 다 읽고 해석하고 끝이 Picture 아니고 dictionary.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문제도 Writer. 풀어보게 되는데요. 오바마 전화 몇 명이지 아까 설명에 Professor. 나왔겠죠. 그러면 뭐 두 명이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한번 틀려볼까요? 정치인이다. 그냥 틀렸다 채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쉬운 레벨의 리딩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레벨이 올라가서 중등부 레벨의 리딩으로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토리인지 대략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보면 CG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볼륨은 모션 캡처로 만들어 이런 리딩 시리즈까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과서를 재료로 만들었지만 소재는 이렇게 너무 다양해서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2개씩을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내신자는 복화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모든 초중등 교과서 단어를 수록을 했고 실제로 초중등 교과서의 단어가 1810단어밖에 안 되지만 내신자는 복화 5719단어가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많냐면 코스부랑 연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레벨인 중고등 수거까지 포함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단어장 처음부터 하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학습했던 것과 같은 레벨의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많은 단어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총 12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단어를 보기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영역들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라이팅 Strawberry. 자, 그리고 3030용의 또 다른 자랑이죠. 스마트 AI 문제은행으로 모든 복습, 숙제까지 완벽히 완료를 하는데요. 무제한 문제은행은 또 4종류가 있습니다. 교재 문장, 변형 문장, 내신 잡는 독해의 스크립트와 문제, 그리고 내신 잡는 복화의 문제까지가 있는데 일단 교재 문장 자체는 오늘 내가 실제로 배웠던 교재 그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4가지 유형을 골고루 내가 낼 것이고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기본, 변형 하나씩 내야지라고 출력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늘 학생이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설정한 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형 문장, 이게 진짜 핵심인데 영작으로만 제가 출제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오늘 학생이 실제로 문장 만들었던 문장이랑 거의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상단에 보면 단어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배우지 않았던 단어가 들어간 다른 변형된 문장을 영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장 응용력을 기르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 도서관을 온라인 학습을 했다면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빼곡하게 스크립트랑 주요 단어들도 출력이 되지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하나의 시리즈에서만 해도 총 여기 43번까지의 문제도 출력이 되는데 이것들로 훨씬 더 많은 리딩에 더 깊은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단어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256개 중에서 뭐 50개씩 객관식 50개, 주관식 50개, 객관식, 주관식 50개씩 출력해야지 라고 누르면 온라인 단어 테스트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총 이렇게 주기적으로 몇백 개, 몇십 개씩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난이도는 영어에서 해석으로, 해석에서 영어로, 낱말, 배열, 빈칸처럼 4가지 유형으로 객관식, 주관식, 기본, 변형 이렇게 여러 가지 난이도로 조절을 해서 완벽하게 학생 수준별로 복습과 숙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30 영어 한 권의 교재는요. 보시는 것처럼 3권의 교재가 한 패키지인데요. 본 교재랑 Further Sentences랑 미니 단어장 총 3권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알차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빈틈이 없죠? 이 모든 과정을요.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요. 와, 이로써 모든 학습 노하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 이로써 저희 3030 영어의 모든 학습 노하우를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명회를 시작할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렸던 게 있었죠. 학부모님들께 나 영어 좀 합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잘 많이 손을 안 드신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아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에게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또 더 많이 공부를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더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시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시기나 노력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방법이 좀 달랐던 거거든요. 3030 영어는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거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저희의 목표는 정말 명확합니다. 유학길에 오른 아이도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어도 토론도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사실은 정말 자연스럽게 학교 시험은 너무나 쉽게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하는 3030 영어는요 전국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3030 영어 학원을 찾고 싶으시면 네이버 지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주변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긴 설명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